새로운 기다림, 잠깐 머물렀다 떠나간 여자. 여자의 금빛 솜털이 온 집안에 날렸다. 툇마루에 앉았던 여자의 고운 볼을 쓸던 햇살과 그 햇살에 반짝이던 솜털에 발목이 걸려 툇마루를 지날 때면 굼 떠졌다. 북촌. 이혜경. 여자는 덤불로 숨어드는 작은 새처럼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쓰레기 봉투를 내놓고 돌아서던 때였다. 가는 몸매를 감싼 아카시아 꽃빛깔 원피스가 골목을 밝히는 듯 했다. 어느 집으로 가는 걸까? 그가 사는 집은 차 한 대가 다닐 만한 골목에서 2계단 내려선 좁은 골목 초입에 있고, 골목 안에는 그의 집 대문과 문이 나란한 한옥 한 채와 막다른 곳에 난 작은 알루미늄 쇠시문으로 출입하는 2집이 있을 뿐이었다. 살핏 떠오른 궁금증을 누르며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를 스친 여자는 열린 대문으로 쑥 들어갔다. 저기요. 당황한 그가 부르자 어느새 대문 안에 몸을 숨긴 여자는 검지를 자기 입에 대며 속삭였다. 쉿, 빨리 들어와 문 잠그세요. 그는 여자의 음성 장치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 말에 따랐다. 닫기만 해도 잠기는 문인데 나무 빗장까지 질러야 할 것 같았다. 저벅저벅 큰 골목을 지나는 발소리가 들린 것은 5초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지만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가쁜 숨을 가눌 뿐이었다. 젖살이 덜 빠진 것처럼 도도록한 볼, 얇게 꺼풀진 기름한 눈, 반듯한 콧날이며 도톰한 입술. 누구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생긴 얼굴이었다. 유난히 큰 검은 자위가 그를 빨아들일 듯 했다. 어릴 적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손에 쥐었을 때처럼 팔딱거릴 여자의 심장이 느껴졌다. 쌍팔년도도 아니건만 백주 대낮에 깡패라도 쫓아온 것일까. 많이 놀라신 모양인데 여기 잠깐 앉으세요. 그는 문간방의 툇마루를 가리켰다. 대문간에서 툇마루까지는 그의 걸음으로 3발짝이었다. 여자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5발짝에 걸었다. 여자의 걸음이 그의 마음에 발자국을 찍고 있었다. 그 발자국이 그대로 굳어버릴 듯해서 그는 서둘러 물을 한 컵 떠왔다. 여자는 힘없이 팔을 내밀어 잔을 받더니 벌컥벌컥 마셨다. 입가에 흘러내린 물이 턱을 거쳐 여자의 가는 목으로 똑 떨어졌다. 등에 고드름이라도 떨어진 듯이 그의 살갗에 잔소름이 돋았다. 손바닥으로 턱을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말린 여자가 입을 열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거든요. 인사도 나누기 싫은 사람이었나 보죠. 여자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마당으로 돌렸다. 안채의 분한문과 짝짝이 제멋대로 나뒹구는 슬리퍼 한 벌이 올려진 화강암 대도를 거쳐 골목 쪽으로 난 담장까지 공중공중 건너뛰는 시선이었다. 이 집은 꼭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네요. 아침이면 커다란 밥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 먹는 집 말이에요. 무슨 국 제일 좋아하세요? 미역국, 콩나물국, 묵국? 여자는 내일이라도 이 집 부엌에 차고들어 날마다 국을 끓여낼 우렁각시라도 되는 듯이 물었다. 여자의 볼에 돋은 솜털이 햇살받아 하르르 금빛으로 빛났다. 그 금빛 털에 손을 뻗치는 순간 시간이 정지되고 그와 여자가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리는 그런 영상이 그의 눈앞을 스쳤다. 담장 너머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담벼락 안쪽에 심어진 몇 그루 나무들은 무성해져서 담장을 뒤덮고 지나던 사람들은 그 초록잎새며 사이사이 피어난 꽃에 감탄하면서도 그 안쪽 화석이 되어버린 남녀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마구 뻗치는 생각 따라 자칫 그 솜털에 손을 뻗칠까 봐서 그는 벌떡 일어섰다. 저기 제가 어디 가려던 참이라서요.
주말이면 한옥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골목이 웬일로 비어 있었다. 여자는 그의 곁에서 또각또각 걸었다. 경사진 곳이라서 여자의 하이힐이 위태롭게 보였다. 그는 문득 눈이 부셔서 무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변압기에서 뻗어나온 전선이 어지러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카페인가? 말없이 따각따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걷던 여자가 모퉁이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황종이에 닿은 성냥개비처럼 그의 가슴에 화락 작은 불꽃이 일었다. 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게 무슨 암시라도 되는 것 같았다. 이사한 뒤 맞은 첫 주말의 산책길, 그는 언덕을 내려가 모퉁이를 돌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경사진 땅을 이용해 지은 집이라서 위쪽엔 이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옥이 덩그러시 올라앉아 있었다. 여느 집이라면 축대가 있어야 할 집 아래에 먼지로 뿌얘진 통유리문이 있었다. 그 유리문 안쪽에서 눈에 띈 것은 어느 고관대작에 무덤을 지키다 끌려 나온 것 같은 돌 해태였다. 그 옆에는 중국풍 도자기가 있고 개화기에 쓰였을 것 같은 낡은 치과 진료 의자가 도자기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 집의 정체를 알기 위해 유리에 얼굴을 바싹 댔다. 안쪽에 고인 어둠 속에 탁자 두어 개가 희붐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걸로 보아 저녁에나 문을 여는 카페일지 모른다고 그는 짐작했다. 빈집의 정막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밤. 운동화 차림으로 가볍게 들어서서 한잔 해도 좋을 것처럼 만만해 보였다. 언젠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유리문에 바싹 다가가며 안을 들여다보는 여자를 보며 그의 안에서 미미한 희망이 스멀거렸다.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문도 늘 닫혀 있고. 저녁 나절 그 집 앞을 몇 번 지나쳤지만 유리문 안쪽에 불이 켜지거나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은 없다. 밤이면 잠들지 못하는 외눈박이 파충류처럼 아주 조그맣고 빨간 램프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날 뿐이었다. 보일러 표시등처럼 보였다. 묵은 먼지가 풀솜처럼 진득하게 내려앉았을 것만 같은 안쪽을 들여다보던 여자의 눈이 유리문 옆 담벼락, 바래고 다른 나무 쪽에 머물렀다. 손바닥 두 개를 합한 크기의 널빤지는 시간과 볕, 비바람에 닳아서 보호색을 가진 동물처럼 담벼락 빛깔이 되어버렸다. 음각된 글자도 뭉개져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깊고 넓으나 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자리에서 세월을 견디며 당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집 주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찾아 나선 것인지도 몰라요. 여자는 그 널빤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까마귀 한 마리가 새되게 울며 인왕산 쪽으로 날아갔다. 여자는 잠깐 그 새를 쫓다 다시 유리문 너머로 눈길을 돌렸다.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낸 그 문구가 그에겐 불편하게 느껴졌었다. 여자의 눈길이 닿자 유치하게 느껴지던 무엇은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립스틱이 말라 조금 가스라진 여자의 입술을 보며 그는 유리문 밖을 지나치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깊숙한 안쪽 먼지 쌓인 공간에 앉아 결코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음습한 자신을 떠올렸다. 기다리는 일이라면 그는 자신 있었다. 혹시 너도 제이 연락 받았냐? 신문사에 다니던 동창 S가 물어왔을 때 그는 반색했다. 제이가 연락했어? 그러잖아도 나 제이의 연락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자식 어디서 뭐하느라 그렇게 바빴다니? 사업한다는 애가 로밍도 안 하고 나가고 말이야. S는 혀를 끌끌 찼다. 설마 했는데 너도 당했구나. 너 같은 애까지. 그 나쁜 새끼. 초등학교 시절 그와 1, 2등을 다투었던 S는 그의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트럭 한 대를 미천으로 행상에 나선 부모가 비운 집에서 그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공부뿐이었다는 것도.
사업가 아버지를 둔 제인의 집은 초등학교 시절 그가 자주 드나들던 유일한 집이었다. 공부머리 없는 제이의 엄마는 우동생인 그를 제이의 단짝으로 만들었다. S가 단짝이 되지 않은 것은 S가 제이 같은 돌대가리하고는 놀기 싫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그 도시에선 제법 힘있는 집 아들이었던 S로선 제인의 재력 따위가 문제될 일 없었다. 5학년 때 열렸던 88 올림픽 경기를 그는 그때로선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느껴지던 제인의 큰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었다. 보석 반지를 열었 낀 제이의 엄마가 대견한 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그 손길에서 자기 머리를 떼어 제이의 목에 얹고 싶은 사나운 욕망이 느껴져 그는 움츠렸다. 중학교를 다른 학교로 배정받으며 제이와 멀어진 건 차라리 다행이었다.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던 그로선 초등학교 때의 광희를 다시는 누릴 수 없었으니까.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며 중위권 대학을 마치고 평범한 중소기업에 들어간 그는 월급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적금에 쏟아부었다. 지방에 있는 서울에서라면 소형 아파트 전세금도 안 되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부모를 둔 그는 아주 작은 위험도 피해야 했으므로 주식 한 장 사본 적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재테크는 적금과 절약뿐이었다. 세제를 살 때도 그램수별로 가격을 꼼꼼히 대조했고 화장실 휴지를 살 때도 몇 겹, 몇 미터, 몇 노를 치밀히 비교했다. 남들 눈에 어떨지 몰라도 그로선 대견한 액수의 전셋집에 들어가고 청약 저축 말고도 다달이 부은 적금이 꽤 되었다. 빈집에 자기 아이를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결심. 그는 대학 시절 잠깐 사귀던 여자친구 말고는 여자 한 번 못 사귄 채 30살이 되었다. 동창회건 뭐건 회사 업무와 관계된 모임 이외엔 일절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움직이면 돈이었다. 해외를 오가며 무역을 한다는 제이가 그를 찾아온 것은 지난해였다. 꼭 들여오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들여오기만 하면 대박인 상품인데 돈이 딸린다고 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는 싫다고 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홀로 서야 했던 그. 남에게 돈을 빌리느니 사흘이고 나흘이고 그냥 굶거나 서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냥 걸었던 그는 생각했다. 제이처럼 자란 애가 남 앞에서 돈 이야기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다른 건 몰라도 은행 이자만큼은 쳐줄게. 제이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보장했다면 소심하고 신중한 그는 적금을 깨지는 못했을 것이다. 제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 자신에 대한 허영도 없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역전한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제이의 사업이 잘 되어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는 두 번째 찾아온 제이가 알려준 대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다. 그는 동창들을 다 거친 S가 마지막으로 찾아낸 축에 들었다. 너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잊어라. 제이 그 새끼 외국으로 튀었다더라. S는 그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어주었다. 새로운 기다림. 잠깐 머물렀다 떠나간 여자. 여자의 금빛 솜털이 온 집안에 날렸다. 대문간을 넘어설 때 그는 문턱을 넘어 남의 집으로 무작정 들어서던 여자의 등과 종아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툇마루에 앉았던 여자의 고운 볼을 쓸던 햇살과 그 햇살에 반짝이던 솜털에 발목이 걸려 툇마루를 지날 때면 굼떠졌다. 출근을 위해 방문을 열 때면 여자가 이 풍경을 보았지 하면서 빈 집안을 공연히 휘둘러보았다. 아침에 언덕을 내려갈 때 한눈에 들어오는 인왕산 자락, 초록숲 사이로 맑게 내민 바위를 보면 여자의 맑은 이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담벼락을 타고 오르며 피어난 능소화를 보며 그때 여자가 바라보던 담벼락에 이 꽃이 피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제철에 피어난 꽃을 공연히 타박하기도 했다. 관속같이 좁고 긴 방에 누워
몇 뼘 안 되는 여분의 공간에 그녀가 누워있는 듯해 공연히 손을 뻗쳐 방바닥을 쓸어보았다.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일러주던 자신의 만용이 떠오르면 홀로 낯이 붉어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빈집을 바라보던 여자에게서 어릴 적 손가락만한 동물 형상 안에 색색의 물을 담았던 유리 인형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일 따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보기엔 아름답지만 아주 작은 충격에도 깨어지던 그 얄팍한 유리 인형. 여자는 그렇게 아슬하게 보였다. 말이 저절로 나왔다. 혹시 또 이쪽에 왔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면 전화하세요. 휴대폰 번호 알려줄게요. 말을 하고 나서야 그는 자기가 비싼 장난감들이 진열된 진열장 앞에 선 가난한 아이처럼 보였을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자기보다 적어도 67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 앞에서 왜 이렇게 굽죄는지 몰랐다. 수작을 훤히 알고 있다는 듯 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을 때 정작 놀란 사람은 그였다. 불러보세요 하고 여자가 말했을 땐 네? 하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전화번호요. 번호를 알아야 전화를 하든 말든 하지요. 여자는 그의 행함에 혀를 차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그가 이름을 말하려 했을 때 여자는 폴더를 탁 닫았다. 앞사람을 따라 들어가려던 집 문간 코앞에서 문이 닫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얼굴을 붉혔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얼핏 제이를 떠올렸다. 그러다 자신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데 실소했다. 제이가 연락을 끊었을 때 처음 그는 무작정 기다렸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휴대폰은 늘 꺼져 있었다. 제이가 준 명함의 사무실로 연락하면 여사무원은 그때마다 해외 출장 중이라고 대답했다. 사무실 전화가 결번이라는 안내 멘트를 듣고선 제이와의 나날을 샅샅이 뒤적였다. 제이를 아직도 기다린다는 걸 S가 알았더라면 뒤통수를 세게 칠 것이다. 야 임마,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 고지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하면서. 삼청동에 사는 아저씨 전화 맞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들렸을 때 그는 차마 여자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때 저 구해주셨잖아요 하는 설명을 듣는 순간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나왔다. 어쩐지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깨고 나면 허전해서 주위를 휘휘 둘러보게 되는 꿈인 것 같아서. 그는 주위를 휘 둘러보았다. 주말에 정독 도서관은 때 아닌 때 혼자 끼니를 해결하고 지루한 주말을 때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하긴 한때는 그도 책을 열심히 읽었다. 착하게 살라는 책, 성실히 살라는 책 등등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살까 하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휴게실에 비치된 만화는 별다른 취미가 없던 그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는 데는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름대로 한소식한 실력을 드러내는 갱들이 모여 사는 만화를 보며 낄낄거리는데 재미 붙였다. 어쩌면 자기 속에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숨겨 있을지 모른다는 덧없는 환상. 아직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위안. 여자와 통화를 마치고 났을 때 그의 겨드랑이는 축축했다. 화장실에서 겨드랑이에 땀을 말리다 말고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 여자가 전화를 하다니. 어쩌면 내겐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 속이 좀 상해서 전화하고 싶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검색했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아저씨가 당첨이에요. 화병 모양으로 굴곡이 진 500ml 맥주잔은 여자의 가녀린 손에 터무니없이 커 보였다. 여자는 한 손으로 받치기 힘겨운 듯 맥주잔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지만 잔 비우는 속도가
그에게 뒤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빛 원피스에 얼금얼금 비치는 흰 볼레로. 그는 잔을 채운 황금빛이 현란해서 그는 자주 눈을 깜빡거렸다. 여자는 휴대폰에 강 씨부터 허 씨와 홍 씨를 거쳐 황 씨까지 200여 명이 되는 이름을 다 훑어보았다고 했다. 이름은 있지만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했을 뿐 다시 되짚어서 권 씨, 구 씨를 거쳐봐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번호부의 맨 위에 생뚱맞게 올라앉은 이름 없음을 보고 여자는 갸웃했다. 이름 없음이라니 누구지? 그때 그가 이름을 알려주고 여자가 저장했더라면 그는 그냥 누구지 하고 지나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 이제 내 이름으로 저장해두세요. 내 이름은... 여자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저씨랑 통화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저장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배트맨. 배트맨? 그날 절 구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부르면 달려와서 절 구해줘야 해요. 알았죠? 여자는 박쥐가 새벽에 동굴로 깃들듯 주말이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월세로 나앉았을 판인 그에게 영국으로 1년간 연수를 떠나는 S가 문간방을 쓰며 집을 돌봐달라고 했다. 1년이면 남에게 전세를 주기에도 어중간한 기간이었다. S가 안채의 두 방문을 잠가 놓은 걸 본 그는 보일러를 켤 때 빼고는 안채 출입을 삼갔지만 여자가 온 뒤로는 안채의 거실과 욕실을 사용했다. 첫날 국 이름을 고작 3가지밖에 못 되었던 여자는 음식을 만드는 일엔 젬병이었고 그는 여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음식 만드는 일 따위로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여자가 오면 밥을 시켜 먹고 빈들거렸다. 주말이면 북촌 골목은 동네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빌딩 숲인 서울 한 구석의 한옥마을. 사람들은 한옥 담벼락이며 기와지붕의 선에 홀려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골목을 누볐다. 문간에 갖고 놓은 손바닥만한 꽃밭조차 새롭게 느껴지는지 감탄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오기도 했다. 함께 거실에 누워 설핏설핏 낮잠을 자다가 담장 밖 지나는 목소리에 깨어나 여자의 부채살 같은 속눈썹을 볼 때면 세상이 멀찌감치 물러나는 듯 했다. 제이와의 일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무슨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맛전에 보송거리던 솜털이 물줄기에 젖어 간잔지런해졌다. 햇병아리 솜털처럼 보송거리는 그것에 눈이 가면 이따금 잔소름이 그의 등골을 훑었다. 여자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을 기다렸다. 그는 손에 샴푸를 덜고 거품을 냈다. 손바닥에서 부얼부얼 피어오른 거품을 여자의 검은 머리에 덮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머리카락 뿌리 쪽에 촘촘한 결이 그의 지문 골골이 맞물리는 듯 했다.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여자의 목덜미는 모니터를 노려보는 자세와 스트레스 때문에 늘 딱딱했다. 그는 거품 묻은 손으로 여자의 목덜미를 쥐어 꼭꼭 힘을 주어 누른다. 여자가 가볍게 진저리 쳤다. 그날 여자는 친구와 삼청동에서 만나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어가 수다를 떨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때 친구는 카페 화장실로 향했고 여자는 계단 아래 길가에 나와 친구를 기다렸다. 길 저쪽에서 오는 키 큰 남자의 재킷이 낯익었다. M도 여자를 알아본 눈치였지만 그러나 곁에 다른 여자가 있어서 어쩔까 망설이는 듯 했다. 여자가 M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M이 와이너리를 방문하러 프랑스에 다녀온 지 며칠 뒤였다. M은 와인바에서 한 병에 몇백만 원이라는 와인의 이름을 들먹이다 말고 탁자 위로 쇼핑백을 내밀었다. 그 와인보다는 값 나가는 걸 거야 하며 내민 것은 샤넬 백이었다. 그 백이 뭘 의미하는지 여자는 알고 있었다. M은 애널에 집착했고 여자는 그것만은 피해왔다. 백을 포기하든가 애널을 감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다.
여자를 구해준 것은 엉뚱하게도 M의 아내였다. M은 아이가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가는 중이라고 아내의 전화를 받고 다음에 하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날부터 여자는 M의 전화며 문자를 무시했다. 그동안 M에게 몸으로 치른 것만도 그 대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뜻밖의 장소에서 M을 만나자 그날이 먼저 떠올랐다. 여자는 잠깐 그 자리에 그냥 있으려 했다. 다른 여자도 있는데 지가 어쩌겠어 싶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획 돌려진 뒤였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고 큰 골목에서 갈라진 작은 골목 안쪽 대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니? 이런 얘기 아무 남자한테나 하지 마라. 나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아저씨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천장을 보고 독백처럼 말하던 여자는 몸을 돌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여자는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다. 근데 그날 아저씨네 집으로 오던 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별 선물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아닌데 비싼 백 선물 받고 연락 끊는 건 좀 그렇잖냐. 아저씨는 세상을 어떻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당하고 살지. 그 백이요. 짝퉁이었대요, 글쎄. 그야 샵에서 알았죠. 중고샵이요. 기분 쭈글쭈글 하던 날 여름 휴가 예약을 해버렸거든요. 휴가비 마련하려고 갖고 갔는데 특 A급이라도 짝퉁은 짝퉁이죠. 처음엔 창피했는데 샵에서 나오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누가 실컷 씹다 뱉은 껌이 새 구두 밑창에 들러붙은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그날 아저씨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는 갔어? 휴가?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여기 아저씨네 집에서. 해변에서 마사지 받는 대신 아저씨가 씻겨주고. 내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한 휴가는 처음이에요. 딸을 리틀 미스 코리아에 출전시켰던 여자의 엄마는 주정뱅이 아빠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 새 남편에게 행사하던 자신의 매력이 닳아버리자 그녀는 자기 딸이 자기 대신 남자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으리란 걸 떠올렸다. 여자가 중학생이던 때부터. 엄마는 의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면 직접 말하지 않고 여자를 시켰다. 바로 옆에 의부가 있는데도 그랬다. 아빠더러 엄마 겨울 코트 사야 한다고 말씀드려. 뭐? 탕수육이 먹고 싶다고? 식탁 앞에 앉아있던 엄마가 여자를 보며 문득 크게 말해서 놀란 적도 있었다. 여자는 탕수육 같은 건 떠올리지도 않고 있었는데 엄마의 부탁에 토를 달던 의부는 여자가 말하면 흐물흐물해져서 허락했다. 의부에게 전하란 엄마의 말이 여자를 뜀틀 앞으로 내몰았다. 알아서 넘기 쉬운 것도 있었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것도 있었다. 그 높이에 겁먹고 돌아서면 엄마의 눈물 섞인 푸념이 여자를 적시고 때려 기진하게 했다. 집안에 있을 때도 여자는 리틀 미스 코리아 대회장에 무대를 걷는 기분이었다. 위에서 내리쬐는 조명처럼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목적에 맞추려는 엄마와 무대 아래 반짝이는 눈처럼 여자를 지켜보는 의부. 관절염을 앓으면서 흰머리마저 생긴 엄마에게 자기를 지켜줄 힘도 마음도 없다는 것을 여자는 알고 있었다. 살얼음판을 딛듯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여자는 도시로 직장을 구해 집을 나왔다. 집을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여자를 보는 남자들의 눈빛은 한결같았다. 기껏 휴대폰을 바꿔주면서 커플폰 요금을 대줄 뿐인 이 남자만 달랐다. 그가 여자의 몸을 씻길 때면 여자는 아기처럼 말갛게 부끄럼도 없이 몸을 맡겼다. 남자의 지순한 손길이 닿으면 거실에 누워 바라보는 천장에 들보로 쓰인 나무처럼 미끈하게 새살이 돋는 듯했다. 그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노라면 담장 너머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며 말소리가 귓전의 작은 파도처럼 잘박이고
그 소리가 아득하게 물러나는 잠 속에 스르르 빠졌다. 짧은 잠인데도 아주 오래 자고 난 듯 몸이 가벼워졌다. 조명이며 크레인 등으로 골목이 혼잡했다. 저녁을 먹고 동네 구석구석에 박힌 액세서리 가게며 소품 가게 등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 모퉁이 그 집 앞이었다. 그 집의 통유리는 어느새 나무 패널로 가려져 있었다. 드라마를 촬영하는 모양이었다. 어머, 문이 열렸네. 여자가 반색하더니 쭈뼛쭈뼛 사람들 있는 데를 지나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출입문은 열려 있지만 안쪽은 어둑해서 보이지 않았다. 문 안쪽을 들여다보려다 실패한 여자는 물러나며 말했다. 알아볼 만한 얼굴이 없는 걸 보니 케이블에서 찍는 건가 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자는 그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가자. 이러고 있다가 너 스카웃 당하면 어떡하니? 저기 있는 여자애들보단 네가 더 돋보이는데. 여자는 눈을 흘기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꿈 깨요. 내 나이가 몇인데. 여자는 꿈에서 벗어나려는 듯 몸을 집 쪽으로 획 돌렸다. 근데 기분이 이상해. 아끼느라고 신지도 못하고 방에서만 신어보던 새 구두에서 긁힌 자국을 찾아낸 것 같은 기분이야. 대문을 닫고 돌아서는 그의 곁에서 여자가 쫑알거렸다. 뭐가? 그 집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주인은 먼 길 떠난 게 아닌가 봐. 그럼 뭐였지? 여자의 실망이 그의 마음에 자국을 내었다. 집으로 돌아와 신을 벗던 그는 구두 뒤축에서 노르스름한 걸 발견했다. 진 이겨진 은행나무 잎조가리였다. 삼청동 길에서 묻었을 텐데 어떻게 골목을 걷는 동안에도 떨어지지 않은 것일까? 그가 손끝으로 툭 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S였다. 뭐하냐? 우린 예정대로 내년 초에 돌아갈 거야. 넌 어떻게 잘 되어 가냐? S의 물음은 거처를 구했냐는 뜻이었다. 창고로 쓰던 문간방에 그가 어영부영 붙어 살까봐 걱정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의례적으로 묻고 난 S는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우연히 한국에서 온 배낭여행객들을 만나지 않았겠냐? 한국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뭉치는 게 싫어서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어쩌다 보니 이야기를 트게 되었어. 카페에서 그 애들 여행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애들이 스페인에서 만났다는 민박집 주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이 같은 거야. 걔가 원래 한 덩치 하잖냐. 이름 대신 자기를 홍만이 동생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구렛나룻이며 없는 것 같은 목이며 영락 없어.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 있냐고 물었더니 이상하더라고. 저녁이면 맥주 파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잘 나누는데도 사람들과 사진 찍는 것만은 죽어라 하고 피하더라는 거야. 워낙 덩치가 커서 프레임을 다 잡아먹는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도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한국을 뜬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카메라를 피하더래. 아이들끼리 찍는 사진 뒤편에 우연히 잡힌 옆모습이 꽁지머리이긴 하지만 영락없이 제이야. 민박집 인터넷 카페 들어가 보니 사진은 없고 예약 계좌 이름은 다른데 그거야 뭐. 지금 만나봤자 소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 한번 연락해볼래? 아직 다른 애들한텐 안 알렸어. 제이 그 자식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넌 어떻게 이사할 집은 알아보고 있냐? 어쨌든 내년 봄에 보자. S는 쏟듯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투사의 빨간 깃발이 그의 눈앞에서 펄럭였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리란 기대는 없었다. 다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었다. 빨간 깃발이 향하는 그의 발목이 무언가에 걸렸다. 그는 폴더를 닫다 말고 다시 열어 통화 기록을 살폈다. 방울이 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의 애칭이었다.
방울이와의 통화 기록은 이틀 전이었다. 요즘 들어 여자의 휴대폰은 자주 꺼져 있었다. 배터리 갖고 나가는 걸 깜빡했어. 내가 전화 안 받아서 속상했어? 에이, 삐치긴. 여자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되풀이했지만 지난달 여자의 휴대폰 요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가 줄 수 없는 것을 여자에게 줄 수 있는 남자, 버림받은 여자를 막 나가게 만든 남자가 돌아온 뒤부터다. 그 사람 왜 돌아왔지? 아저씨는 아세요? 난 남자들 마음 모르겠어. 여자는 그 사람이 돌아온 이유를 듣고 싶어 했다. 자기의 때깔이 그 여자들과 비슷해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여자의 환해진 얼굴을 보며 그의 가슴이 꺼멓게 무너져 내리는 걸 여자는 몰랐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떠났다 돌아온 남자의 마음을 어찌 알겠나. 그런 외침을 삼키며 그는 이기죽거렸다. 그래서 어사 출두했으니 우리 춘향인 이제 그리로 가야겠네. 여자는 처음 그의 집 문턱을 넘어서던 때처럼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도 잠깐이었다. 더 모르겠는 건 내 마음인데,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미안. 아저씨는 아무리 봐도 설레지는 않거든요. 뭐 어릴 적부터 같이 큰 사촌 오빠 같은 걸. 그러니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만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만나면 안 될까? 그 사람 아저씨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 그러고 싶어. 그러면 안 될까? 여자를 끝내 자기 옆에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조롱을 열고 나갈 줄은 몰랐다. 그에게 털어놓은 뒤로 여자는 자주 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놓았다. 배터리가 닳아서 꺼졌을 때의 신호음과 일부러 꺼놓았을 때의 신호음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뻔한 거짓말을 맑은 얼굴로 늘어놓는 여자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입을 다무느라 그는 턱이 아플 지경이었다.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으면 여자가 비상하는 새처럼 허공을 솟구쳐 다시는 조롱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봐서. 겨울비는 우산을 받쳐도 차갑게 느껴졌다. 들들들 새로 산 여행 가방의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에 끌렸다. 삼청동 길 쪽으로 내려오던 그가 잠깐 멈췄다가 방향을 틀었다. 가로등이 비추는 축대의 화강암은 비에 젖어 더 차갑게 번들거렸다. 어느 날 갑자기 유리문을 에워싸며 들어찬 축대. 아래쪽은 화강암이고 위쪽은 검정 벽돌로 5층을 쌓아서 이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담장과 비슷한 모양새가 된 그 축대 귀퉁이에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한 문이 나 있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가치 있어 보이지만 함께 모임으로써 조악해진 물건들 틈에 그리움에 쩔어 미라가 된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았다.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전화기를 꺼놓았다 돌아온 여자를 씻길 때면 목덜미에 얹은 소나귀에 힘주고 싶은 걸 억누르느라 팔이 뻣뻣해졌다. 여자의 가는 목뼈는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단단해진 그의 악력 아래 쉽게 분질러질 것이다.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새의 날개 쭉지를 부러뜨리듯 그렇게. 제멋대로 뻗쳐나가는 상상 때문에 그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뒷머리가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여자를 안고 빗길을 내려가 축대 안쪽 어딘가에 여자를 안치해 두고 그 곁 어둠에 잠긴 여자를 수년한 그리움으로 환히 지켜보는 그 한겹 축대 옆으로 사람들은 무심히 셔터를 눌러가며 지날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오며 전원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서 기쁘다는 듯 낭낭한 안내 멘트를 지치도록 그에게 들려주던 휴대폰.
보관함을 열어 그가 여자에게 보낸 애원과 협박의 문자, 질긴 그리움을 싹 삭제했다. 사진 보관함에 든 여자의 사진마저 삭제하려다 그냥 폴더를 닫았다. 여자가 지나다녔던 길목까지는 여자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을 테니.